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미치 앨범 수업의 커리큘럼 내 노은사와의 마지막 수업은 일주일에 한 차례씩 교수님 댁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서재 창가에 서서 땅에 떨어진 분홍빛 히비스커스 꽃잎을 내다보곤 했다. 수업은 화요일마다 아침 식사 후에 시작되었다. 주제는 인생의 의미였다. 교수님은 자신이 인생에서 얻은 경험들을 가지고 강의를 해나갔다. 성적평가는 없었지만 매주 구두 시험이 있었다. 나는 질문에 대답해야 했고 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했다. 그리고 이따금 교수님의 머리를 베개 위에 편안히 개어드린다든지 흘러내린 안경을 코 위로 다시 밀어드려야 했다.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께 안녕히 계시라는 인사와 함께 작별의 키스를 해드리면 점수를 더 주셨다. 교과서 따위는 필요 없었지만 사랑, 일, 공동체 사회, 가족, 나이 든다는 것, 용서, 후회, 감정, 결혼, 죽음 등 여러 가지 주제들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수업은 아주 짧았다. 겨우 몇 마디로 끝나버렸다. 졸업식 대신에 장례식이 치러졌다. 졸업시험은 없었지만 배운 내용에 대해 긴 논문을 제출해야 했다. 그 논문이 바로 이 책이다. 모리 교수님이 생애 마지막으로 했던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단 한 명뿐이었다. 내가 바로 그 학생이었다. 나의 졸업식. 1979년 온몸이 스키로 끈적이던 늦봄의 어느 토요일 오후, 우리 졸업생 수백 명은 캠퍼스 중앙 잔디밭에 줄 맞춰 놓인 의자에 앉아 있다. 파란색 가운을 입은 우리는 기나긴 연설을 들뜬 마음으로 듣고 있다. 모든 졸업식 행사가 끝나자 우리들은 푸른 하늘을 향해 사각물을 던졌고 그것으로 대학을 공식적으로 졸업하게 되었다. 드디어 매사추세츠주 월섬에 위치한 브랜다이스 대학 졸업생이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의 어린 시절은 막을 내린다. 졸업식이 끝난 후 나는 평소 가장 좋아하던 모리 슈워츠 교수님을 찾아뵙고 부모님을 소개시켜 드린다. 자그마한 체구의 모리 교수님은 강한 바람이 불어와 저 위로 휩쓸려 가기라도 할 것처럼 언제나 종종 걸음을 걷는다. 그런 분이 졸업식 가운을 입고 계시니 꼭 성경에 나오는 옛 선지자와 크리스마스 꼬마 요정을 합쳐놓은 것 같다. 빛나는 청록색 눈동자와 이마를 덮은 은발, 커다란 귀, 삼각형의 코, 수치 많은 잿빛 눈썹, 거기다 예전에 누군가에게 한 방 얻어맞은 듯 아랫니가 뒤쪽으로 살짝 틀어진 모습의 교수님은 이제 막 생전 처음으로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환한 미소를 짓고 계신다. 교수님은 내가 자신이 가르친 모든 과목을 수강했다고 우리 부모님께 말한다. 그러곤 특별한 청년을 아드님으로 두셨습니다. 라는 말도 덧붙인다. 당황한 나는 발끝만 무끄러미 내려다본다. 헤어지기 전 나는 교수님께 그의 이름을 새겨넣은 가죽 가방을 선물한다. 전날 쇼핑센터에서 가서 산 것이다. 그를 잊고 싶지 않아서, 아니, 그가 날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 미치, 자넨 좋은 친구야. 교수님은 그 가방을 무척 마음에 들어하며 말한다. 그러고 나서 날 꼭 껴안아 준다. 그 가는 팔이 내 등을 감싸 안는 느낌이란. 난 교수님보다 키가 크다. 그래서 교수님이 껴안자 잠시 내가 어른이 되고 그가 아이가 된 듯한 묘한 착각에 빠진다. 교수님은 계속 연락하겠느냐고 묻는다. 난 주저하지 않고 대답한다. 그럼요. 교수님이 팔을 풀고 뒤로 물러서자 난 그가 울고 있음을 알게 된다. 생애 마지막 프로젝트. 교수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은
1994년 여름의 일이었다. 되돌아보면 모리 교수님은 그전부터 나쁜 일이 닥쳐오고 있음을 알았던 것 같다. 아마 춤추는 것을 그만둔 바로 그날일 거다. 내 노은사는 예전부터 춤을 굉장히 좋아했다. 어떤 음악이든 상관없었다. 로큰롤, 빅밴드, 블루스, 그는 전부 다 좋아했다. 두 눈을 지그시 감고 그 하나 뒤 하나 미소를 지으며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곤 했다. 늘 멋진 춤을 추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교수님은 언제나 혼자서 췄으므로 파트너가 누가 될지 염려할 필요는 없었다. 모리 교수님은 매주 수요일 밤 하버드 스퀘어에 있는 교회에서 열리는 무료 댄스 파티에 갔다. 조명이 번쩍이고 스피커가 웅운대는 소리 사이로 모리 교수님은 하얀 티셔츠와 검은 운동복 바지를 입고 목에는 수건을 두른 채 학생들 사이를 누비고 다녔다. 그리고 무슨 음악이 나오든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 지미 핸드릭스의 음악이 흘러나올 때는 각성제를 먹은 쥐자처럼 그 음악에 맞춰 양팔을 마구 흔들며 등판에 땀이 줄줄 흘러내릴 때까지 빙빙 돌면서 트위스트를 추었다. 그 댄스 파티에 오는 사람 중 어느 누구도 그가 오랜 세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왔고 또 대단히 훌륭한 저서를 몇 권이나 낸 유명한 사회학 박사라는 사실을 몰랐다. 젊은이들은 그저 정신나간 노인네쯤으로 생각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날 교수님은 탱고 음악 테이프를 가지고 가서 틀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무대를 독차지하며 열정적인 남미 사람처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야단이었다. 춤이 끝나자 모두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다. 그 순간에 영원히 머물렀다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그 후 얼마 안 있어 교수님은 더 이상 춤을 출 수가 없었다. 그는 60대가 되자 천식이 심해졌다. 숨쉬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하루는 찰스 강가를 걷다 찬바람이 불자 갑자기 가슴을 답답해지며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교수님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아드레날린 주사를 맞아야 했다. 그러다 몇 년 후에는 걷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교수님은 이유 없이 비틀거렸다. 또 어느 날 밤에는 극장 계단에서 쓰러져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기도 했다. 이쯤에 교수님은 70대였고 그래서 사람들은 연료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수군대며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자신의 내면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그는 나이가 많아서 아픈 것과는 다른 그 이상의 뭔가를 감지하고 있었다. 늘 힘이 없었다. 잠을 자는 것도 힘들었다. 그리고 죽어가는 꿈도 꾸었다. 그는 의사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여러 명의 의사들을 만났다. 그들은 교수님의 혈액과 소변을 검사했다. 의료기구를 등 뒤에 꽂고 내장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아무런 원인도 찾아내지 못하자 마침내 어떤 의사가 근육 생체 조직 절편 검사를 하자며 장단지에서 근육을 약간 떼어냈다.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는 입원까지 해가며 추가 검사를 받아야 했다. 특별히 고안된 의자에 앉아 온몸에 전류를 흘려보내 신경반응을 조사하는 검사도 했다. 정밀 진단을 받아보셔야겠어요. 그 의사는 검사 결과를 훑어보며 말했다. 교수님이 물었다. 왜요? 무슨 병입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반응 속도가 느리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지? 마침내 1994년 8월 어느 후덥지근한 날 모리 교수님과 그의 부인 샬럿은 신경외과 진료실로 불려갔다. 의사는 그들에게 검사 결과를 알려주었다. 르게릭병이라고 알려진 근위축성 측상 경화증에 걸렸다고 했다.
이는 척수신경 또는 간내 운동세포가 지속적으로 서서히 파괴되고 이 세포의 지배를 받는 근육이 위축되어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원인 불명의 불치병이며 영국의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도 이 병을 앓고 있다는 친절한 설명도 덧붙였다. 어쨌든 치명적인 신경계통의 질환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르게릭병을 고치는 치료법은 없었다. 내가 어쩌다 이런 병에 걸렸을까? 교수님은 반문했다. 주변에서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본 적도 없었다. 죽을 병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난 죽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의사는 미안해하며 말했다. 그 의사는 거의 2시간이나 앉아서 교수님 부부의 질문에 끈기 있게 대답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 르게릭병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작은 책자까지 주었다. 마치 이 노 부부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러 오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병원 건물 밖으로 나오자 따갑게 햇볕이 내리쬐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에 여념이 없었다. 어떤 여자는 주차 미터기에 돈을 넣으러 달려갔고 또 어떤 이는 식료품 봉지를 들고 바쁘게 걸어갔다. 샬럿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쳤다. 과연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은 것일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지? 치료비는 또 어떻게 충당하고? 한편 모리 교수님은 아무 일 없는 듯 잘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세상이 멈춰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저 사람들은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나 있을까? 하지만 세상은 멈추지 않았다. 교수님은 힘없이 차문을 열면서 나락 속으로 추락하는 기분을 느꼈다. 그는 속으로 중얼댔다. 이제 어떻게 하지? 교수님이 그 해답을 구하고 있는 동안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병은 점점 더 그를 압박해왔다. 어느 날 그는 차고에서 차를 빼다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걸로 운전은 끝이었다. 그리고 계속 돌아다녀야 했던 그는 지팡이를 사야 했다. 그것으로 자유롭게 걷는 일도 끝이었다. 교수님은 정기적으로 수영을 다녔는데 어느 날 더 이상 혼자서는 옷을 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도와주는 사람을 구해서 풀장에 들어갈 때와 나갈 때, 그리고 수영복을 입고 벗을 때 도움을 받았다. 탈의실에서 사람들은 그를 쳐다보지 않은 채 하려 애썼지만 결국 그들의 눈은 모리 교수님에게 쏠렸다. 그것으로 프라이버시는 끝장났다. 1994년 가을, 교수님은 언덕 위에 있는 브랜다이스 대학 캠퍼스에 마지막 학기 강의를 하러 갔다. 물론 강의는 취소할 수 있었다. 대학 측에서도 아마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고통을 겪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남은 시간 동안이나마 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하세요. 라며 말이다. 하지만 모리 교수님은 꿈속에서조차 강의를 그만둔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하며 30년 이상 그에게 집과 같았던 강의실로 비틀비틀 들어갔다. 지팡이를 짚고 걷느라 의자까지 가는데 한참이나 걸렸다. 마침내 의자에 앉자 그는 안경을 벗더니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얼굴을 말없이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